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우리가 법을 잘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럴까요?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한덕수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는 큰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다른 혐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 김건희가 받을 형량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재임기간 V0로 사실상 나라 권력을 말아먹은 김건희 아닙니까? 무기징역도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뻔뻔하게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드러났다는 건 위안이 됩니다만 반드시 그런 짓을 저지른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특검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더욱 굳어졌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제가 적재적소 적시출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필요할 때 나와야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가장 추웠는데 뜨끈한 김치우동 어떻습니까? 정말 적시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국물이 아주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입맛 없을 때 한 그릇씩 드시면 최고거든요. 가격이 좋아요. 1+1+1 모두 3팩에 25,900원. 이거 하나만 끓여도 한 팩에 2인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한 팩이면 3인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놔두고 드시면 좋은데 저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입맛 없을 때 하나씩 꺼내서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오늘같이 추울 때 따뜻하고 시원한 김치우동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일도 날씨가 추우면 금요일날 먹방을 지금 김치우동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김치우동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투다리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도 직접 이거 파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드리니까요.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정어리머리 안내 잘 해주실 겁니다. 이 유황 오리로스 오리고기는 좋은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이게 이제 유황을 먹인 건데 유황의 독소를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 흡수하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게 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황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독소 배출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유황을 먹은 오리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좋은 성분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 12월부터 오리 농가에서 오리를 잘 안 잡아요. 번식 기간이라.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주문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기획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 많이 구매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3+3 6팩으로 6인분 보내드리는데 19,900원에 무료 배송.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이것도 많이 시켜 두셨다가 냉동실에 놔두고 한 팩씩 꺼내서 드시면 좋지요. 최고로 좋은 것은 유황오리로스 드시고 나서 김치우동 드시면 끝내주겠지요.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역시 유황오리로스 정어리몰 전화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1551-3158 1551-3158로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주 칼바람이 불더군요. 겨울이 이렇게 성큼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말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푸른 하늘은 뒤에 보이는 산이 광주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천왕봉에 눈이 쌓인 모습 광주 하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PD님 이따가 무등산 천왕봉이 보이게 약간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광주 무등산이 더 생각나는 그런 어제였습니다. 어제 참 뜻깊게 우리가 1주년을 맞았는데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저는 자부합니다.
남태현님께서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요. 정어리몰 슈퍼챗 하다가 기본 가입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지만 저는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원 항상 내가 우리 정어리 TV와 함께한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호적을 같이 가겠다. 진심으로 감사하지요. 예, 남태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왔습니다. 어제 오늘도 뵈니까 좋네요. 너무 좋고요. 네. 근데 사실은 1박 2일 동안 내람을 진압한 거잖아요. 12월 13일 날 발발했지만 12월 4일까지 새벽까지 그 다음날까지 사람들이 또 마음을 졸였는데 어제 딱 집회 갔더니 내란 외환 청산하자, 사회적 액션을 하자. 이게 이제 시민단체 공식 피켓이고요. 예. 민주노총도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이게 그다음에 민주당 공식 피켓은 12.3 내란 예정 국민 지키는 참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요. 서울의 소리하고 민생경제연구소는 매우 투박합니다. 국민의 매치하라. 이현정당에 살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더 투박합니다. 내란 조이면 추경호 구속 가라.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구속 가라. 1만 8천이 뭐죠? 긴급 탄원. 제발 추경호 구속돼야 된다. 12월 3일 맞아요. 그때 서명하신 분이 1만 8천 짧은 명입니다. 시기에 아주 짧은 시기에 며칠 만에 18,000명의 이제 탄원을 받아가지고 네. 안진걸 개인 피켓은 늘 이게 있죠. 나경원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 현장에서 이걸 들고 진짜 많은 시민들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행사 아주 성황리에 치러졌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와, 체감 온도는 한 영하 15도 안팎? 예.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한 10수만 명 정도 모이신 것 같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신 하여튼 바짝 차려야 된다. 퇴근길에 여의도가 꽉 막혀가지고 네.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경호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못했다고 그러죠? 예. 중간에 이제 공지가 났더라고요. 참석이 어렵게 됐다. 근데 현장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래도 어디가에 국회 계실까가 갑자기 오시거나 아니면 국회 안으로 네. 이렇게 경호중으로 와서 시민들 만나실 수도 있다는 바람으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 항의 방문 간 다음에 국회 안으로 많이들 가셨어요. 근데 이제 끝내 못 오셨으나 예. 마음이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예. 마음은 아마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오시는 게 맞죠. 예. 저 경호 그렇게 한밤중에 낮도 아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오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용산에서 헬기 타고 국회의사당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 뭐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12월 3일 날 헬기 소리 나면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안 오시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따가 우리 한번 보겠지만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시민들 소개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그때 계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707 이렇게 깨 부순 유리창을 그대로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역사 현장이죠. 예, 그 아마 당분간 어떻게 됐든 좀 국민적 공감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뭐 몇 년 또는 뭐 몇십 년은 아마 그대로 박제를 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전체 뭐 그런 그 흔적을 다 막 하기에는 복잡하지만 상징적인 장면. 이 유리창에 바로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이치광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에 의해서 특전사 707 부대원이 침입할 때 부순 유리창이다. 네. 이걸 하나만 해놔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유리창 이렇게 부순 거 놔두고 예. 밑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기념 뭐 조형물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가 국회 본관 2층 측면인데요. 그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국회는 그렇게 물리력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깨트린 적은 없다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천하에 정말 사형을 해도 모자랄 판인 거죠. 예. 오늘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고 물어보고 그럴 분들이 많아서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구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신청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 계신 법무법인에서 예. 이거 집단 소송을 야. 맡겠다. 원래는 저희가 소송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는 돈이 아니라 이제 법원에 내는 인지나 송달료를 원래 11만 원씩 받았는데요. 이제 너무 공익적인 차원이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법인이 부담하고 오. 예, 나머지 이제 성공보수만 받아가는 조건으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오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준비해놨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거 훌륭한 일이죠. 그럼요. 어제 이제 집단 소송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같이 조금 더 신뢰받고 조금 더 실력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 법조인이 뛰어드는데 조금은 날림으로 또는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그렇진 않으신데 그중에서도 정구승 변호사님 팀을 제가 강추해보고 싶고요. 소송이 혹시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제 참여연대랑 소비자연맹에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부터 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서로 힘이 되거든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보시면 어떨까 권유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법무법인 일로에 단체 소송 그 의뢰를 하고 싶으면 이 QR코드만 딱 찍으면 되는 겁니까? 예, 가면은 저희가 카페로 왜냐면 공지사항을 좀 보셔야 돼갖고 그 카페로 연결이 되고요. 공지사항 보시고 거기에 있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희 네이버 폼 통해 갖고 정보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전자소송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오케이. 팀원이 거의 11명, 12명이 동원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대규모 지금 벌써 4만 명 넘게 신청을 해주셔갖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잘 준비해갖고 역사에 한번 또 이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쁜이 마음님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짱이시네요. 칭찬해 주셨고요. 다니에요님 신유진 변호사님은 날로 아름다워지세요. 더 어려 보이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날로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어리 몰에 있는 걸 그럼요. 자주 드시면서 맞아요. 더 젊어지셨다고. 맞습니다. 정어리몰. 예. 저는 정어리몰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정어리몰. 안진걸 소장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아니, 어제 12월 3일 그 행사하느라고 술을 못 드셨고. 예. 저기 현장에서 한 9시 반, 10시 다시 끝나고 아니면 생방송하고 술 안 먹고 집에 네. 일찍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엔 한잔 했죠. 그저께 저녁에 어제 아침엔 상태가 조금 오늘 같지 않았어요. 예, 저 동네 경제 살리기 사실- 조금 동참. 오늘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 황금향 드시고 예뻐지세요. 네, 그러면 네. 김치우동도 맛있습니다. 김치우동은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냥. 오늘 정어리몰 광고 있다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건희 구형 공판이 있었는데 민중기 특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요.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도 15년인데 이 15년의 의미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김건희 저지른 죄로 봤을 때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 그렇죠.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징역 15년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김건희의 실체는 아직도 기소되지조차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뭐냐? 그냥 너무나 다 알려졌던 사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다 형사처벌 받았는데 김건희만 박성재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수사라고 자기 수사를 빼달라고 챙기면서 수사가 안 됐던 것. 윤석열이 그거 도이치모터스 그거 불법 수사야. 한동훈이 싹 해가지고 그거 들고 있었던 거지 라고 했던,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전성배 씨, 전성배와 공모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척탄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받은 것, 너무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것에 대해서만 지금 구형을 한 겁니까? 받아 처먹은 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처먹은 것 중에 서희건설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세트도 있고요. 예. 근거보기도 있고요. 그거는 오늘 따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치공판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저도 안 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아하. 네. 그러면 조금 뭐 이해가 되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서 드러난 걸 가지고 네. 구형을 했고 네. 또 앞으로 구형할 것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훨씬 더 많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재판받고 수사받고 했는데, 오죽하면 특검도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모든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오직 김건희만 예외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 구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독수에 비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예. 네. 그 안진걸 소장님 넘어가기 전에 네. 예. 보수형님 TV님이 보내준 삼행시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유진으로 삼행시를 보내왔어요. 네. 신비하게, 유, 유난히도 진. 진짜 이쁘다. 세상에. 여러분 황금향 드시고 예뻐지세요. 정어리몰 화이팅. 예, 안 소장님. 그러니까 이 한덕수 15년도 사실 너무 아쉽지만 한덕수가 또 그 이후에 저지른 헌법재판관에 대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교도소에서는 추가가 뜬다고 하는데 아마 추가 기소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형도 더 무겁게 나와야 되고요. 김건희는 이번 15년은 다행히 한덕수의 15년보다는 향후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훨씬 높은 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서희건설류의 뇌물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박성재를 자기 집사로 부렸던 수사 개입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이것은요. 윤석열 권력을 지가 악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다음에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의 공범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건 왜 그 대장동 항소 자재 때 난리 피던 정치검찰 흔히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 개검이라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이 김건희 이렇게 검사들을 수적으로 부려먹었는데 입장을 단 한 명도 안 냈더라고요. 너무 검찰은 정말 천인공노. 검찰은 뭐 차차 삶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디올백 이번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디올백은 특검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착수를 못했다고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보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아는데 디올백도 별도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도 결국은 주범이 김건희를 가장 높은데. 그래요. 지금 특검도 양평고속도로로 빠져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많은 수사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추가 기소 반드시 오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질문에 정확히 답해.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 국회가 논의할 내용이지만 특검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정확히는 안 쓰였는데 저는 종합특검이나 후속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도이치랑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 수재로 11년, 그 명태균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4년, 그래서 15년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배용의 금거북이, 서희건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볼 때는 형량이 나올 것 같은 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많이 봤던 직권남용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 재판에 붙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병합이 된다고 하면 형량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기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20년 나오고 또 뭐 단련 관련해서 10년 나오고 그러면 20, 30, 40, 5년 이렇게 선고합니까? 아니면 병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1심이 끝나가기 때문에 병합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물론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죠. 선고할 때. 네, 선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선고까지 새로 기소가 되지 않으면 병합이 되려면 같이 재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급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경합법 규정 때문에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겹치지 않은 기간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합쳐지는 부분도 꽤 있을 거라 아마 최종 김건희 씨가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범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어제 병합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안 돼야죠. 그렇죠. 병합이 안 되도록. 근데 네. 또 특검이 하나씩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종합특검을 해서 다시 기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게 오히려 김건희에겐 더 큰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저도 이거 병합이 안 돼야 된다고. 15년 살고 있는데 3년 또는 5년짜리 추가 유죄가 나면 그게 형이 그대로 합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병합이었고 뭐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너무 중한 형이니까 뭐 20년 살아야 되지만 17년 형이 나왔다 뭐 이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사법적인 실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5 플러스 5 플러스 7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저는 그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해요.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구형 딱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뭐야 15년이야? 그러면 적어도 어제 같은 날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오늘 이제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죠. 이거는 정어리 TV의 역할이죠. 아니 특검의 홍보 맞습니다.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 홍보를 그렇게 네. 잘 해야 돼요. 네. 너무 특검 편 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한 맞습니다. 건 특검이. 잘했다. 네. 못한 건 그러니까 못했다. 진짜 언론인들께 특별히 보도 요청드립니다. 15년형 구형은 이번 A 사건, B 사건에 국한된 겁니다. 그럼 C 사건, D 그러라고.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는 그 사건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있을 예정. 이러면 좋았는데 모든 언론 보도가 15년 구형으로 끝나서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김건희를 바로 또 소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심을 한 거죠. 아, 몇 개가 더 남았구나 이렇게 딱. 어제 김건희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 김건희 그런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봤던 게 언제입니까? 대선 기간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짠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남편이 당선되면 저는 뭐 내조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검정옷 입고 딱 특검 나오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안 먹어줘요. 이제 안 속아. 어제도 이렇게 비틀비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좀 불쌍해서 어쩌노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들어오는 모습 한번 볼 수 있나요?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한 후에 합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 휠체어를 타고 오지 그랬을까요? 근데 신유진 네. 변호사님 저 마스크 거꾸로 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거를 기자들이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확대해 보니까 마스크가 거꾸로 쓴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본인도 본인 재판에 뭐 걱정이 됐는지 그걸 제대로 쓸 정신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쇼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비틀비틀 들어오면서 심지어 변호인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좀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돌려보내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건 안 되지만 다시 뭐 기댈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왔다. 애청자 소리님은 마스크 콧등에 자국 남을까봐 거꾸로 쓴 거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이제 법조인이 아닌 저의 해석이 상당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차 타자마자 바로 다리 꼬고 네. 또 나오기 전에도 사진 잠깐 나는 다리 꼬고 탁 있었잖아요. 아픈 척 해야 되는데 좀 더 심각한 척 하려면 얼른 마스크를 써야지 했는데 마스크 쓰면 사람이 더 아파 보이잖아. 근데 급하게 쓰다가 꼴꼴을 써버린 거죠. 아픈 척 해야 되는데 쓰러진 척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재판을- 거꾸로 썼습니다. 마스크 거꾸로 쓰기 쉽지 않습니다. 저것은 급하게 썼을 때 벌어진. 제가 코로나 때 갑자기 어디 마스크 걸릴 뻔할 때 얼른 했는데 거꾸로 쓰기 몇 번 있어서 압니다. 제 저 재판을 참관을 하고 왔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실내관계인 동서로 갔었는데 들어올 때만 보통 촬영되고 그 다음에는 잘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는 비틀비틀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들어와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은 눈에 힘을 주고 불아리면서 변호인들은 다 같이는 걸 보면 건강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연기에 불과하다는 게 너무 많은 기자들과 저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장님에게 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건희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가증스럽다, 악랄하다, 참 요망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와 관련된 사진 3장은 영원 역사 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대교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 경복궁 근정전에서 다리 쫙 벌리고 민소매 입고 짝다리. 이렇게 했던 거, 선글라스. 의자에 앉은 사진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디올백 받으면서 최재형 목사 앞에서 코 칙칙 푸는 거, 이 3가지 모습은 김건희가 어떤 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언제 한번 그 3장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제 정리를 하면 김건희에게 내려진 징역 15년 구형은 김건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사하고 더 기소해서 구형이 더해지면 훨씬 더 긴 세월 될 것이다. 이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5년 구형 내리는 거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 그래. 일단 이것만이라도 어디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조상원 이자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중에 역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들은 되게 그러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발표문 읽은 거예요. No. 이 자들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 김건희 관련성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했어요. 들어봅시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조상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쯤 퇴직을 하지 않았을까. 변호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결혼자가 보겠습니다. 변호사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심정적으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겠지만 당장은 변호사를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없고요. 아마 2차 특검이나 종합특검을 통해서 저 무마시켜준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특검이 지금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4차장실, 이자가 4차장이었죠. 예. 조상원. 그리고 반부패 2부장실 압수수색했는데 이자들이 뭐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했는가 이것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박성재가 텔레그램을 김건희, 김안방으로부터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수사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꾸린다는 그런 전담팀,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전담팀에 대한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왜 내 수사 이렇게 하고, 김명수, 네, 대법원장 사건까지 꼼꼼히 챙기고, 지금 여사들, 김혜경 여사라든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 챙기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를 통해서 꾸려진 수사팀, 그 수사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이건 철저하게 수사 대상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브리핑 뻔뻔하게 했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인데요. 여러분들 대검의 반부패부장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자리 같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우리도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좀 헷갈린 게 하나 있었어요. 검찰은 직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장검사가 돼요. 되게 일반 회사는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검찰은 이 자식들이 원래부터 좀 이상한가. 부장검사, 그 다음에 차장검사, 검사장 되더라고요. 옛날에 법무부의 과장, 그것도 가장 센 과장이 뭐죠? 법무일과장. 법무일과장. 검찰과장. 예. 검찰국장이 있고 검찰과장이 있습니다. 거의 검사장급이 가는 그 과장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잘 된 거죠. 그 차장 검사하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왜 갈수록 계급이 낮아져? 지난번에 부장이었는데 차장하더니 이제 과장이 됐네. 네, 조상원 전 차장은 올 7월 달에 사의를 표해서 지금은 그 개업을 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네요. 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죠.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자가 중앙지검 4차장인데 바로 김건희 도이치 수사를 담당한 게 바암부패 2부장이에요. 바암부패 2부장의 직속 상관이에요.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암부패 2부가 도이치 수사를 4년 넘게 해왔는데 바로 딱 이 수사 라인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이원석이가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 한동안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특별수사팀을 지시를 내렸죠.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랑 윤석열 난리가 나서 박성재를 그냥 배후 조종하고 이럴 때입니다. 전국의 검사들 안 일어나고 뭐 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박성재랑 윤석열이 이원석이를 완전히 이원석이를 차마 자르지 못하고 이원석이 수족들, 주요 간부들, 특히 중앙지검장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차장으로 박승환이라는 애가 사람이 오고 4차는 지금 이 조상훈 용검이다. 즉 사실은 양심 있는 검사라면 그 인사를 거부했어야죠. 이원석이는 그래도 한 7초 침묵으로 저항이라도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침묵장인데. 그래놓고 얘들이 와가지고 핸드폰 상납하는 생쇼하고 이제 무혐의 처분한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은 주요 공범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대검 반부패 2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4차장, 여기에 이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이 자들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원석에 대한 뭐 지시를 배제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라인을 지금 짚어주신 자들이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를 준 그 자들이고요. 그 자들이 왜 무혐의를 줍니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을 무혐의를 준 데는 박성재로부터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이 자들 먼저 조사를 하고 박성재와 함께 다 같이 기소가 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김건희가 저지른 짓이 다 드러나고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이제 구형이 내려졌는데 그 전에 우리는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검찰은 몰랐겠어요? 더 잘 알죠. 그런데도 그걸 덮어주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나고 퇴직해서 변호사에서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면 그거는 정의사회가 아닌 거죠. 절대 안 되죠. 네, 이번에 이제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로서 활동도 금지되거나 이제 정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동호 님이요. 근데 왜 잘못한 놈들 사표를 계속 받아주는지 모르겠네요. 법무장관 결재 아닌가요? 결재선이 총장이라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을 텐데요. 아주 일리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그만둔 건가요? 7월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요. 7월이면 2조 권한대행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직 남아있을 때. 작년 7월? 올해 7월. 올해 7월이면 정권 출범 이후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임명전인지 훈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잘못한 거죠. 자들을 그냥 그렇게 절대로 풀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끝까지 지옥 끝까지 살아있는 한 죽어도 예, 네. 죽어도 파헤쳐야 됩니다. 딱 정성호 장관 임명되기 직전에 그랬죠. 배동호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검찰의 이런 짓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드디어 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거니까 맞습니다. 곧 도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곧 본회의를 통과해서 도입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1심도 그리고 항소심도 전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1심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1심에서 지금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1심에서 이송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많이 양보한 겁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자신들이 계속 맡겠다 하면은 그대로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판사 추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위원론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헌재 소장이 과연 헌재 재판장이 과연 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위헌 심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 소장이 구성한 위원회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이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위헌이냐 어쩌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위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승 변호사님? 위헌 소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래도 뭐 합헌 결정 뭐 6대 3이라도 합헌이 나오면 합헌인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합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최대한 그 소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이제 그 본인들 체포할 때부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로 무조건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모든 걸 다 시도할 겁니다. 이런 걸 염두를 해두고 실무진에서는 그 법 조항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서 위헌 판단을 좀 빠르게 합헌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내란 재판부 법애국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결국 헌재가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 소장이 내란 전담반사 추천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서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 저는 이번 내란 과정 쭉 지켜보면서 천대엽 이자야말로 간교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정신 올바로 박힌 것처럼 상식적인 얘기하다가 자기들 문제 되면은 그냥 뭐 꼬리 내리고 말 바꾸고 이런 짓 쭉 해왔지 않습니까? 어제 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오부용인이랑 같이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이대 무슨 달린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참 낯짝도 두껍고 뻔뻔하지요. 거기에서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무조건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지 이번에 2차 특검 딱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죠. 조이대 직위원 그리고 3인방 이자들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의 그 말은 그 안에도 모순이 있는 게요. 우리가 뭐 항상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제3자 특검으로 했을 때 항상 거론되는 제3자가 법원 아닙니까?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특검을 추천되었는데 그게 심판이 선수를 선발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 자신들이 추천하는 건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다른 요인들을 추천하는 건 괜찮고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판사님이 보여줄 논리 구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은요 내란 주범입니다. 내란 주범 제2의 내란 주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들이 아니었으면 이미 지금 정산됐을 거예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작심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러나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짓을 뜰먹이며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 특별법 제정, 전담재판부의 설치, 법외국제, 형법 개정, 사법개혁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진짜로 내란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법 왜곡죄는 어떤 건가요? 법 왜곡죄라는 거는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거 잘 만들었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비틀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먹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예를 들면은 뭐 박상현 검사가 했던 그 이화영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직접적인 형법 규정을 아예 신설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냥 이 건으로 바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어 술 파티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이 적용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고 법 왜곡죄가 적용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구속 취소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법 자체는 사실은 직권남용이나 그걸로 현행 법령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데 네. 이제 그거를 판사, 검사, 수사기관으로 법 왜곡죄를 적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네. 물론 과거 사건을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네. 그 형법이 생기면은 법률이 생긴 다음부터 처벌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로 그런 사건이 네. 앞으로 발생하면은 이 법이 직접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 네, 법을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네. 법령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위헌이다.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독일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법학이 독일 법학을 많이 계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에서 이미 충분하게 시행이 잘 되고 있던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최근에 그 정영양 녹취록을 누가 들어도 특정인 사람인데 정진상 실장님의 녹취록을 그 1차 녹취록 다르게 검사들이 조작해서 법원에 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뭐 문서 위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왜곡해 갖고 제출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존의 처벌 외에 훨씬 더 강하게 법 왜곡죄로군요. 검사가 분명히 이게 안진걸이라고 분명히 1차 녹취록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안철수라고 딱 해갖고 돼버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저는 규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도 그게 많이 예로 들려졌거든요. 분명히 사실은 안진걸인데 안철수다 이렇게 조작했다. 좀 더 아마 구체화시키는 노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받는 비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취 같은 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이미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요와 거기 필요성을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법 왜곡죄가 이렇게 제정은 되었지만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법을 적용할 때 왜곡해서 적용했거나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전 구속 취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구속 이런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게 해서 법률 형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원칙인 법률의 명확성을 좀 잘 갖춰서 입법을 해서 위헌 시비가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이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왜곡했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으로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이 경우에도 법 왜곡죄가 처벌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폭넓게 검사 수사기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지난번에 지기현이가 네. 시간 계산해가지고 풀어준 것은 법을 왜곡한 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 지난번에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했던 일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그 입법이 된 이후로 소급 입법이 된다 이거죠? 입법이 된 이후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 소급 입법은 안 된다. 소급한 거에서 적용은 안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김박박 디라라님, 조희대, 천대엽, 지기현,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이런 법꾸라지들은 밀가루랑 소금 팍팍 넣고 비벼서 끓는 물에 팍 집어넣어야 합니다. 옳소. 그런데 김박박 디라라님, 밀가루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색깔가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세요? 자. 억지로 웃지 마시고 아닙니다. 안 웃어도 돼. 안 웃냐 제가 얘기할 때 웃는 확률이 20%가 안 넘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안 웃냐는 말씀이 진짜 웃겼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울림이 있는 칼럼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오마이뉴스에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목이
내란의 편에 서는 사법부 탱크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고 쭉 봤는데 이제 최근에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났던 브라질, 태국, 파키스탄, 칠레 이런 그 나라의 경우를 쭉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은 탱크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탱크가 움직였고 어떤 나라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내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다. 헌정이 위기를 맞을 때 사법부가 어디에 서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바닥과 천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거리에서 실패한 내란이 법정 안에서 계속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시계는 이미 뒤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총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지만 타락한 판결문은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내란이다. 탱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란 세력과 시민 사이에서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란의 편은 사법부다. 정말 명문이네요. 날카로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방조와 침묵 그리고 책임을 끝내 회피하는 법의 결정들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 역사는 총을 든 자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건네준 자들의 이름도 함께 적어 넣는다. 법원이 탱크보다 위험해질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내란을 막연한 가능성으로 말할 수 없다. 그때부터 내란은 제도의 일부가 되고 그 나라의 DNA에 깊이 새겨진다. 비루한 판결들은 그 병든 구조를 떠받치는 나사와 못이 된다. 그 나라는 결국 법원 스스로 선택한 결말과 마주하게 된다. 정말 울림이 큰 글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사법부의 존재가 중요한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내란을 방치하고 오히려 지금 제2의 내란 수괴가 조희대 사법부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제2의 내란 수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된 다음에도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희대를 비롯한 수많은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 그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이건 어떠한 방법이든 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내란 때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동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떤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가져갔는지를 좀 밝혀내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부는 반드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같은 자가 사법부를 이끌고 있어가지고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다? 그거 용서할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희대, 천대엽, 지기현 그리고 3인박 반드시 이 자들의 잘못은 가려내고 밝혀내고 단죄해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서고 다시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란에 가담하고 이런 판사들 안 나올 겁니다. 정리해야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2번이나 했습니다. 참 바쁜 일정이었어요. 12.3 1주년을 맞아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성명 발표하고 국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청와대로 옮겨가지고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미중 관계에 관련된 질문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외신 기자들한테 적절한 속담을 소개하는구나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참 흐뭇했어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가운데서 컨트롤하는 운전석에 앉게 됐는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지 않았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after Prime Minister Sanai Takaichi suggested her country could intervene militarily against the Chinese attack on Taiwan. Beijing has urged its citizens to avoid traveling to Japan, and a number of cultural events have been cancelled. Can you pledge your backing to Japan in this dispute? And if Taiwan were attacked by China under your presidency, would South Korea come to its aid?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미중이라고 잘못 소개했죠. 중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죠. 근데 저는 참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들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보지도 않고 저렇게 하시나. 제 주변 지인 중에 정치 거의 뭐 무관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난리쳤으니까 어쨌든 이번 대통령 이재명은 찍어야지,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미치지 않고 뭐 정치 진짜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도 안 된 이 기간에 대통령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10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부터 찾아야지. 10년은 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회복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어제 집회 나갔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조실장했던 최원영 씨라는 분을 잠시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이제 기조실장이면 도지사 바로 옆에 붙었잖아요. 그냥 일 하나 말해봐라. 시민들이 궁금해한다. 어떤 스타일인지. 그 참모들이 정책 자료, 뭐 설명 자료를 200장, 300장 이제 각 부서가 다 올렸대요. 근데 회의할 때 그 전에 도지사들은 대충 읽고 오는 게 눈에 띄었는데 깜짝 놀랐다. 다 읽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이야기하더라고. 다 읽고 와서 본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일을 너무 시켜서 너무 힘들었다란 말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건 과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대부분 어제 심지어 무슨 상속세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도 그것도 딱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모르는 게 없잖아요. 정확히 논점을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우윤희님, 어쩌면 저렇게 간결하고 전달이 천재적일까요? 휴트 베이글님,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님 보유국입니다. 하루가 행복합니다.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 발언 자체가 가장 국익에 부합한 태도인데 그걸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가 쉽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속담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지성 친일로 손해만 보고 우리만 사실 불이익을 봤던 모 정부와는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력 있어요. K민주주의 요즘에 우리가 다 쓰잖아요. 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말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Jae-myung. 작년 12월 3일 국회로 달려오면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좀 뭐 독특한 유니크한 무엇이 있어서 K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K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모범이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자리에 가기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몇 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MBN에 있을 때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인터뷰했었고, KBC에서 있을 때 또 대통령 후보 인터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인터뷰를 하고, 공식적으로 한 3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참 정리가 잘 돼 있는 분이구나, 말씀을 참 잘하시는구나,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하는 발언, 메시지, 그다음에 응대하는 거 이런 게 보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뭔가 자기를 좀 그 감추고, 그러니까 감춘다는 게 그 나쁜 뜻이 아니고 도광양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막 뭐 된다는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윤석열인 거죠. 엎어컷만 했지 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실력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독도 얘기 나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니까 그냥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뭐 오므라이스인가 술만 처먹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으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딱 정해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했으면은 그런 망신이나 그런 국가적인 망신을 안 당하는 거죠. 독도와 관련해서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한일 급반 당국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강산 문제도 아직은 한일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당국 간의 갈등, 그다음 사도강산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심하게는 대결적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이건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 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는들 뭐 상관이 있어요. 사도강산 같은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일본 총리 이시바 만나가지고 야 너네가 잘못했어. 면전에서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할 말 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게 외교인 겁니다. 그냥 뭐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그 나중에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 보니까 이자의 그 천박함이 어디까지인가. 세상에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자가 뭐 외국에 나가면은 뭐 좀 돈 주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그런 말이나 해대고 말이죠. 그 방금 두 번의 그 답변은 정말 완벽하네요. 완벽하지요. 그 전 세계 사회운동 이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는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는 이론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non-violence, direct action 해갖고 이건 그 제가 이제 사회학이나 사회학 공부하면 무조건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선진국도 보면 아무리 정당해도 일단 막 은행이라든지 다국적 기업 방화업도 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노사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걸 2016년하고 2008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물론 2008년에는 이제 이명박 때 깨지긴 했지만 2010년, 이번에 두 번, 2024년이죠. 두 번을 촛불 시민혁명 비책명으로 성공해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걸 캔들라이트 무브먼트라고도 이렇게 굉장히 찬양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피스풀, 뷰티풀, 원더풀하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근데 그걸 대통령이 기자들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아름다운 직접 행동하는데 비폭력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학 이론에 나와 있는 것을 대한민국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K민주주의라고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거 안 됩니다.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좀만 보여도 일단 폭력이 발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참 감동적이네요. 저 정리. CHCHO님,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독서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방을 보면 책 한 권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 책 한 권 제가 아버지가 준 거 살짝 봤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본 놈이에요. 책을 아예 안 읽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혜가 저절로 자라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딱 책 한 권 읽은 놈은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신두렵님,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하나 정말 야무지고 똥도 버릴 게 없어요. 아닙니까? 아 진짜. 예. 식사 시간 돼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제 국무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정교 분리, 우리 헌법에 정교는 분리 이렇게 딱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하는 과정에서 보면 통일교, 신천지 이런 종교 또 거기에 정광훈이까지 사실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입이죠. 근데 지금 뭐 신천지는 사이비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이비냐 아니냐. 사이비는 뭐냐면요. 가짜가 사이비가 아닙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이비인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사이비죠. 신천지가 딱 일반 기성 교단에 침입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은 뭐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발언했다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뭐 조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한번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암살 직후에 그 범인이 통일교에 엄청난 헌금을 갖다 바친 그 자신의 모친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일단 그 일본에 있는 통일교 재단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정부가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재판에서도 그렇게 해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더 영향을 가려고 했던 것이 이미 그런 명령이 나올 걸 알고 또 통일교에 어마어마한 그 일본 통일교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 때문에 더 국민의힘의 강한 로비를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사실이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법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을 통해서 바로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직 종교법인법이나 이렇게 종교 단체를 관리하는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민법상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목적 사항에 따라 다른 행위를 하거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산이 쉬운데 이게 사단법인이나 다른 구성으로 돼 있으면 사실 해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제처에 이제 법제처를 주무관청으로 해갖고 준비하라는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이나 이러한 법제도의 그 입법을 통해서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종교 집단은 안에 보면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그건 산하기구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나 사찰 다니면 아시겠지만 그냥 임의 조직입니다. 임의 종교 조직.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NGO들도 다 비법인 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이나 재단법이나 안 하면. 그러니까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비법인 사단인. 근데 다만 비법인 사단인데 정관의 종교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 그 분명히 그 정관이 예를 들면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상 표방했는데 종교에 아니 정치에 이렇게 불법 부당 개입했다든지 또는 그런 정관이 없이 아예 정치에 개입하는 걸 써놨다는데 이런 건 반사회성 그다음 헌법 위반이 분명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잘 지적한 게 통일교가 저렇게 사이비가 정치에 뛰어들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럼 다른 사이비들도 뛰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비를 막기 위한 종교 세력도 또 뛰어듭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종교 세력과 다른 종교 세력 또는 사이비 간의 사이비 또는 종교 간의 사이비 세력 서로 경쟁했고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또는 기존 법에서 어떤 정을 하나 할까지 이걸 연구해라는 이제 지침이신 거죠. 이건 너무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도 계속 특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교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더러운 돈을 전달해 주고 비례대표 몫을 하나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통일교가 심어놓은 첩자가 하나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게 미칠 해악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법 38조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구별이 없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뭐 종교 법인 같은 경우는 종교 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이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고요.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리면은 이거는 법인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관청에서 이 법인들에 대해서 설립 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법인을 어떻게 해산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심히 깊고 지금 이렇게까지 종교재단에 대해서 수사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은요. 종교를요. 괜히 건드렸다가 종교인들에 대한 표심을 잃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주저했는데 이런 부분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규정이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재단법인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단법인은 사실 해산을 하게 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 재산이 온전히 정관에 정해진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통일교로 한다면 한학자 총재를 뭐 정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산 시 그 재산이 귀속되게 해놓는다고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 법적으로 구성된 사단만 없어지는 거지 그 조직과 재산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보통 재산법인 같은 경우에 날아가면서 재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종교법인법을 입법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사입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많은 이제 종교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해산을 또 좀 더 유효할 수 있게 그 재산과 조직을 좀 직접적으로 해체하거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어제 12.3 1주년 맞아서 시민 대행진 강추에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특히 이제 관심을 모았던 장면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들을 안내하면서 되게 이제 도슨트라고 그러죠. 예. 뭐 이렇게 막 설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직접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엄군이 부수고 들어온 그 창문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참 인상이 깊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가 707 특수단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입니다. 여기는 역사적 현장으로 국회가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233호인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입니다. 저기서부터 칸을 세고 와서 여기를 깼다고 그럽니다. 하나씩 이렇게 세면서 여기 와서 이걸 깼다고 하니까 이게 뭔지 좀 더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장소를 침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찾아가는 이슈 1번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녁 6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 특별 출연할 손님이 김상욱 의원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그날 비상계엄 해제 찬성 투표를 한 뒤에 국힘에서 완전히 배신자 취급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생생히 증언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이슈 1번지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 만나는 거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방금 우원식 의장이 직접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민들한테 했는데 정말 그 장소를 보존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경위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건 정확히 진짜 조사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민의 원내대표실 뭐 정책위원장실 칸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칸이나 윤석열이 추경한테 야 원내대표실도 우리가 다 접수하니까 니들 빨리 빠져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거기가 국민의힘 지도부 방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세고 들어가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라도 먼저 빼돌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은 잡아와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렸다면 일부러 그 지도부가 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어바로 그리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혼자 이건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인데 워낙 윤석열 당시에 뭐 상상을 초월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 칸을 세고 들어왔다는 건 제가 처음 봤고 또 비교적 안 알려진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비교적 안 알려진 사실이 이제 이제 나왔는데 뉴스토마토 기자는 실제로 이 계엄국이 당시에 케이블 타이로 뭐 문을 닫으러 온 게 아니라 기자를 포박해서 끌어는 데가 또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 1, 2, 3 사태랑 1박 2일 동안 안 알려지거나 미공개된 사진의 영상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더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이 볼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내란 그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차분하게 옛날을 돌아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네, 저는 사실 저 현장에서 옆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막 그 시민분들이 유리창 깨졌으니까 빠르게 이제 다시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그때 본관 입구로 막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좌진들이 막을 테니까 입구가 뚫리면 안 된다. 막 그랬던 그때 아기규환이었던 그 입구 생각이 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 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우리 다니엘 PD한테 들었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포레스트 검프더라고. 아니 그거 알아요? 그 12.3 내란 때 국회에 계셨다면서요? 네, 본관 입구로 맡고 있던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계셨다면서요? 그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10분 차이로 그 골목을 벗어나서 있었습니다. 호호. 또 뭐 있어요?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 하고 있고요. 강혜경 씨 변호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이 그 체포될 현장에도 계셔. 저는 이제 공판 단계에서 들어가고 세월호 참사 때 그 배낭을 타고 있었나요? 다행히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두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는 게 참 목숨이 도대체 몇 개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풋살 모임 이런 데도 막 나오세요. 풋살모임 갑자기 왜 나옵니까? 아니, 왜냐면 역사적인 현장 얘기하고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 보면 역사적인 현장이 있는데 사적인 것도 열심히 하잖아요. 막 럭비도 열심히 하고 막 수영도 열심히 하고 제니도 열심히. 우리 안진걸 소장 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건 또 사적 공간이랑 공적 공간이 결부된 건데 공사 공간 다 맹하려고 해요. 네. 포레스트 검프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만나봅니다. 또 김준혁 의원도 김건희의 그런 그 역사적인 모독과 관련해서 또 들려줄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